안녕하세요. 자, 제6장 세북정책 내용 분석입니다. 자, 내용 분석 우선은 세북정책 분석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길버트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 방법 중에서 4가지 선택 자원과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자격 조건 등을 기준으로 급여 자격, 급여 종류, 전달체계, 재정체계, 이렇게 4가지 선택 차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산물 분석 또는 내용 분석 또는 산출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2번에서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정책 분석 접근 방법 3가지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 분석,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 형성 과정. 그래서 여기가 과정 분석. 결국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형성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결국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계획자죠. 계획자.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 형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산출물, 이 산물. 여기가 이제 산출물 또는 산물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정책 또는 정책 대안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용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만들어진 정책 대안은 그걸 집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행정가. 이 대안을 운영했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나서 그 결과, 이 결과에 대한 분석. 여기가 이제 성과 분석이죠. 그래서 거기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은 맞지만 인식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성과 분석은 효과 분석이라고도 하죠. 효과 분석.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론에서는 평가조사 공부했었죠. 이 조사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사 연구자예요. 조사 연구자. 자, 3번 보면 산물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걸 모두 그런 거.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 분석.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공공부조 수급자로부터 벗어난 그 비율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실제 이걸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걔는 성과 분석이 되겠죠. 형성 과정, 니은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고 했으면 걔는 과정 분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 장려 세제의 저소득층 근로 유인 효과. 그러니까 근로 장려 세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효과 분석이죠. 성과 분석이에요. 자, 기초노령연금과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이죠.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기죠. 급여 자격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산물 분석. 여기서 선택 차원 4가지 급여 자격, 그 다음에 이걸 사회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종류, 사회적 급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재정 체계 또는 재원. 이렇게 4가지 선택 차원이 있죠. 그죠? 자, 4번. 과정, 산물, 성과 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정 분석은 정책 계획과 관련되어 있죠. 산물 분석이 운영과 3번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 분석들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로 구분하는 것이 산물 분석이죠. 자, 3가지 분석 방법 중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이 가장 밀접히 연관된 것은 아까 조사 방법론, 여기 성과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과정 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1번하고 2번은
이미 나왔던 예였죠. 얘는 성과 분석이었고, 자,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그 제정 과정에서 이익 집단이 끼친 영향, 그 과정을 본 거, 과정, 그죠? 그래서 이제 걔는 과정 분석이에요. 자,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탈노숙 효과, 그리고 보육 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 다 그걸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성과 또는 효과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회복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후에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걔가 성과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 영향을 끼친 사회 정치적 맥락은 걔는 과정 분석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걔가 이제 산물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이제 그것이 정책이 돼요.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에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진 대안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대안 자체가 또 이제 선택이 될 때 그게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 자체 또는 대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내용 분석인데, 따라서 그 정책 대안을 분석했다고 했으니까 걔는 내용 분석, 즉 산물 분석입니다. 자, 5번에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이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정 다음에 계획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 실천론에서도, 그죠?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인데, 얘는 이제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과정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 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과정 분석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 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그죠?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6번에서 사회 정치적 맥락, 형성 과정에서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 6번의 2번도 과정 분석이었는데요. 자, 7번. 2번. 산물 분석은 정책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그죠? 정책 선택, 네 가지 선택 차원. 자,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 그죠? 그 다음에 산물 분석은 할당급여 전달체계 재원체계, 그죠? 과정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가진 문화적, 철학적 가치, 세계관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산물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부 정책 틀을 분석해요. 산물 분석은 딱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분석해요. 그냥 내용 자체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요소를. 근데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거기에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 분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걔가 그 뒤쪽에 그래서 잘못된 거고, 사회복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면 걔는 성과 분석이에요.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행 사회복지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가 쉽다. 그것도 성과 분석이에요. 자, 근데 4번. 산물 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의 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산물 분석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대안 또는 정책 자체에 대한 그냥 내용만 분석하는 거예요. 얘는. 내용만. 만들어진 그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를 분해시키는 거 한마디로. 알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주류적 입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이제 그 5번에 사회복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이것도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게 되는 것은 성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풀이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좀 참조하시면서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12회 때 삐껴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삐껴 나왔지만
한 번만 나왔고 그 뒤로는 안 나왔는데요. 예,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그 책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건데, 유기체적 견해 그 1번과 4번은 전문가로서의 기획가라고 해야 하고 가치는 전문성의 가치라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공동체적 견해는 그건 입법가로서의 기획 그리고 리더십 가치라고 해야죠. 개인주의적 견해가 바로 이익 대변적 기획 그리고 참여의 가치. 그게 맞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도 여기입니다. 그 사회적 할당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론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을 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급여 자격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이분법적 구분,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귀속적 욕구, 보상 기여, 그다음에 진단적 구분 또는 진단적 차별, 그다음에 자산조사, 그죠? 이렇게 더 거기 먼저 제가 이분법적 구분으로 출제됐던 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에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선별주의가 이제 목표성이 높죠. 그죠? 보편주의는 목표성이 낮아요. 대신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거고. 자, 따라서 1번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자격 관리가 용이합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선별주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또 제외시켜야 돼요.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별주의가 공공부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공공부주 대상자들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빈곤선에 있는 사람이 뭐 그 겨울철에 찐빵 장사를 하든 또는 뭐 떡볶이 장사를 하든 뭐 해가지고 자기가 호두빵을 팔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라내야 돼요, 여기서. 그죠? 만약에 여기서 그 빈곤선 위로 올라왔는데도 받으면 부정수급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 선별해가지고 정해진 경우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감시 감독이. 선별주의에서는. 자,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는 시장 실패죠? 선별주의가 정부 실패죠? 그래서 거기 3번이 옳지 않고요. 사회통합효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 보편주의적 서비스입니다. 2번 급여 할당의 선택으로 원칙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선별주의는 목표성을 강조하죠. 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책 대상을 제한하죠.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보편주의적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합니다. 그죠? 선별주의는 이제 까다롭고요. 자, 그 니을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재분배 쪽은 이제 소득적 그 소득 재분배, 제가 이제 수직적 소득 재분배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은 선별주의가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하죠. 그죠? 다만 거기서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선별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주의죠. 간편한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걸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 말은 행정 업무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보편주의입니다. 빈곤의 덫을 유발하는 것은 선별주의죠. 왜?
선별주의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벗어나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죠? 보편주의 사회통합 효과 맞죠?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지 않죠. 선별주의가 그 유발하는 겁니다. 사회적 낙인은. 자, 그 다음에 4번.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 때 문제인데요. 사회적 효과성은 이제 보편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요건가 선별적인지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걔는 이제 비용 효과성에 해당됩니다.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이니까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받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그죠? 이게 맞죠? 이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느냐. 그래서 이걸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사회적 효과성을. 자, 시민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가 아니라 시민권은 자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사회적 보편주의적 자격 기준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급여를 선택할 때,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선별주의 쪽이니까 비용 효과성이고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야, 이게 참 좋은 문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 효과성이에요. 선별주의에서. 자, 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딱 그 사람을 골라서 줘야지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든다.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해버리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 효과성은 장기적 비용 절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 해설 보시면 보편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전 예방적인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그죠? 시민권에 입각해서 권리로서 주는 거예요. 보편주의는. 근데 비납세자는 제외된다. 그렇지 않죠? 납세자, 비납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 자, 다 포함하는 거고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일단 기억이 확실히 틀린 건 알아요. 그죠? 니은과 디귿도 확실히 맞죠. 그죠? 답은 그냥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자, 니을이 참 좋은 문장입니다.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평등성이 이제 사회적 효과성인데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적절한 대우를 받는가? 즉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평등하게 적절한 대우를 받는가?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인데요. 본래 이거 보편주의자들이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선별주의자도 나름대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말이 바로 자, 해설 좀 자세히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 이게 본래 비용 효과성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목적인 모순을 경감시키게 됨으로써 또는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게 비용 효과성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 평등에 기여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자, 자활,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은 이거 다 공공부조 제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다 5대 공공부조법입니다. 누릴 과정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 실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선별주의 보편주의에서. 자, 장애인연금법이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의료급여, 그죠? 의료급여법. 자, 5대 공공부조법들이 다 아동수당법은 사회수당제도입니다. 그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거죠. 자, 8번. 사회복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령은 귀속적 욕구입니다. 자산조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기여, 보상과 기여, 그죠? 그 다음 이제 진단적 구분, 그죠? 최종 학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지금 이제 보편주의, 선별주의에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귀속적 욕구, 그 다음에 보상, 기여, 이렇게 온 거죠, 지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먼저 문제를 푼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제가 지금 이 진도별로 그 문제를 배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 역대 기출 문제집을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제 진도별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론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회차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실전 훈련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마무리할 때. 그러면 내가 놓쳤던 논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실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귀속적 욕구, 그 다음 이제 보상, 기여,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9번에 보면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연령 선별 인과학적 기준이 바로 여기 이제 귀속적 욕구거든요. 이게는 보편주의죠. 그죠? 근로능력 유무 등 국민초 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선별주의라고 해서 틀렸고, 그 근로능력 유무가 조건부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보육, 노화 등 생애 주별 요건은 이건 보편주의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유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자산조사는 선별주의죠. 그죠? 자산조사는. 그래서 이제 이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그죠? 이렇게 지금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선별주의죠? 여기가. 자, 얘 둘은 보편주의적 기준인데 얘가 더 보편주의적 기준이죠. 그죠? 이렇게. 자, 10번.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장애니까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적 판단, 진단적 구분이 들어가죠. 그게. 그 다음에 소득 자산조사 들어가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연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여는 하지 않죠, 이거는. 그죠? 뭐 기여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거기 자세하게 제가 해당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의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 보시면서 거기 그 11번 보면 급여 자격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서 기초연금은 인과학적 기준 즉 65세 이상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인정액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그죠? 그래서 소득 조사와 자산 조사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옳은 거 1번이 맞네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인과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자,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되죠.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양의무자는 이제 의료급여법만 남게 되었죠. 나머지는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철폐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인과학적 기준은요, 이제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생활보호법에서는 인과학적 기준이 고려가 되었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급여 선정 기준에는 이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조사 하는 겁니다. 이거 소득 인정액을 따지죠. 그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따진다는 것은 그 소득 인정액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기 때문에 소득조사, 자산조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단적 구분도 들어가 있죠. 그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어야 돼. 장애.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인과학적 조건과 인과학적 조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인데 이 65세 연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과학적 조건은 들어가 있는데 자산조사는 하지 않죠. 그죠? 얘는 이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산조사 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할당의 원리. 여기가 급여 자격이 사회적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할당의 원리는 급여 자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이죠. 아, 이거 중요한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얘 둘 다 규범적 기준이죠. 규범적 기준이에요. 다만 얘는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 형평성을 위한 얘는 이제 그 전문가의 기술적 진단이죠. 기술적 진단. 얘는 경제적 기준이죠. 경제적 기준. 자, 그래서 이번에 공원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 보상의 원리입니다. 사회적 희생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사회적 희생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 자,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죠. 그죠? 자,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가까운 거죠. 이 보편주의 가장 보편주의적인 기준입니다.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는 집단에게 주는 거죠. 집단 지향적 할당 또는 이걸 범주 지향적 할당이라고 하고 그죠? 이 둘은 개인별 할당. 그죠? 진단 개인한테 진단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조사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개인적 할당. 알았죠? 여기는 집단한테 주는 거예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인별 할당, 그 다음에 경제적 기준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거.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할당, 급여 자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핵심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에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즉 소득조사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아까 기술적 진단 요거 이 표는 지금 우리 여기 급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그죠? 16번 다음에다가 넣어놨는데요. 확인하시면서 항상 핵심 이론 노트를 끼고 보세요. 핵심 이론 노트를.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족집게 벼락치기로 핵심 이론 노트를 보는 사람들이 봐도 되느냐? 봐도 좋습니다. 왜냐면 핵심 이론 노트를 좀 더 요약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책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책만이라도 보셔도 되세요. 어차피 이제 핵심 이론 노트에서 더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테마별로. 그래서 활용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노트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그걸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불구하고 좀 더 그냥 내가 새롭게 여기다 막 뭐 그 여러 번 봐서 이게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좀 이게 안 된다. 좀 이게 잘 안 들어온다. 또는 너무 그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새롭게 한번 그 더 요약된 걸 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족집게 벼락치기를 활용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았죠? 책 구입하는데 이게 크게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자, 거기 이제 14번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했는지. 집단 귀속적 욕구 맞습니다. 그죠? 집단한테 주는 거. 자, 보상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그죠?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죠? 사회적 희생자 보상에 들어가죠. 진단적 구분은 개별 사례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재화 서비스 특별히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진단적 여기 이제
기술적 진단에 의해서. 자, 역량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역량은 그 할당 원칙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가지 중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내용보다도 그냥 그 역량 바로 그냥 나오는 건데 앞부분만 봐도 5번 이제 자산조사는 필요한 재원화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 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거 가지고 이론적인 내용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로 우리나라에서 거기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이건 선별주의 원칙이겠죠. 아동수당 인구학적 기준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연령. 이게 인구학적 기준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 고려하주 장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선별주의 제도죠. 그죠? 공공부주 제도니까.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무자 유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6번. 옳은 거.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 하위 70%로 해서 이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 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함으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됩니다. 그죠? 진단적 구분은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기요양 이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은 아니죠. 그죠? 8세 미만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선별주의 제도라고 하면 안 되죠. 오로지 이제 이 귀속적 욕구, 연령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귀속적 욕구에 의한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초생활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어요. 하지만 선별주의 제도죠. 여전히 소득 자산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 이것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 인정률을 따집니다. 소득의 70% 전체 장애인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에.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급여로 가게 되면 급여의 종류죠. 급여의 종류는 여기도 이제 결국은 현금이냐, 그다음에 현물이냐, 요걸 가지고 문제가 이걸 대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 중간에 증서가 있잖아요. 증서. 이제 증서까지. 자, 먼저는 이 현금하고 현물 얘 둘을 자꾸 비교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 먼저 현물급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옳게 설명한 것은 운영상 비용이 현금보다 적게 든다. 아니죠. 현금이 더 적게 들죠. 많이 들죠. 요거는 낙인 효과가 많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그건 다 현금이죠. 현금의 성격. 그 다음에 현금급여에 비해 급여 남용 가능성이 낮죠. 대신 목표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목표 효율성 달성하기에 유리하다. 그게 맞죠? 자, 2번. 현금급여의 장점. 이번에는 목표 효율성은 낮죠. 거기는. 그죠? 운영 효율성이 높고 현금은. 수급자의 선택권이 자유롭죠?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현물급여보다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죠. 운영 효율성이 높으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는 현금급여죠? 맞아요. 특별연금급여. 현금급여죠. 그러니까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 세 가지가 특별현금급여니까 현금급여죠. 자, 3번. 다음 중 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들의 선택권이 충분할 만큼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본래 이제 발달되었다면 이제 선택권이 보장되는 이제 현금급여가 유리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물급여 방식이 유리하다. 맞죠? 현금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낮고, 그죠? 현물급여는 운영 효율성이 낮죠. 그죠? 증서보다는 현금급여가 수급자 입장의 선택권이 많다. 수급자 입장의 선택권이 가장 큰 것은 현금이죠. 그 다음 증서고 그 다음에 현물입니다. 자,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낙인감과 치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현물급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급여의 남용 오용 가능성이 적습니다. 목표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현물급여는 개인의 효용감은 떨어지죠. 그죠? 효용은 이제 만족감을 얘기하는데,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죠. 운영효율성이 높으니까.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물급여가 되는 겁니다. 물품이나 서비스가 현물이죠? 자, 이 현물 뭐예요? 얘가 물품, 즉 재화죠? 얘가
재화와 그다음에 서비스. 그죠? 이 두 가지는 현물이죠. 그죠? 자, 거기 5번에 옳은 거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물급여가 제한하지.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그죠? 목표효율성이 높죠? 대상효율성이 목표효율성입니다. 자,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은 현금이 가장 높죠.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얘는. 그죠? 왜? 정부가 한꺼번에 구매함으로써 구입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증서는 현금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현금보다는 낮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현물보다는 높고. 자, 그다음에 6번.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금급여는 옳지 않은 거. 자, 복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선택권 보장. 그죠? 현금급여는 관리 운영비 절감, 행정적 편의. 그죠? 운영일성이 높다는 얘기고. 자,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오남용 위험이 작죠. 오남용의 위험이 있는 것이 이제 현금급여죠.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고 오남용의 위험이 작죠. 자,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목표효율성. 자,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현물급여. 그 참 좋은 문장인데. 현물급여.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물급여는 쌀이면 쌀로만 지급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빵도 먹고 싶고 배고픔을 달래는 방법에서 나는 요즘 탄수화물이 아닌 샐러드 뭐 이렇게 닭가슴살에다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러면 쌀이 아닌 다른 걸 먹고 싶은데 또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팥죽을 먹고 싶은데 쌀로 줬으니까 그 수급자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소비자의 선택권이 잘 보장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현금이죠. 그 다음에 증서고 현물입니다. 그죠? 선택권으로 하게 되면 선택권. 소비자의 선택권. 그죠? 즉, 소비자 주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연결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게 다 높은 것은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증서 다음에 현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현금급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우처 증서, 그 다음에 쌀. 거의 3번이 맞네요. 8번에 옳은 거. 자, 서비스 이용권 이제 증서가 나왔어요. 그죠? 이제 7번부터가 증서 문제가 같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증서까지 이제 고려하는 문제예요. 여기 증서까지. 근데 증서는 항상 현금, 현물의 중간이니까 양쪽을 다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오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목표성이 가장 높은 현물이겠죠. 그죠? 현물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현금보다 제한되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권은 이제 현금이 가장 강하니까.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해 표현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참 이 문장도 참 좋은 문장입니다. 이제 그 증서의 경우에는 이용권을 받으면 그 증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요처가 충분하지 않다면 서비스 공급자, 즉 서비스 기관이 수요처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해 표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급여 양에 대한 통제는 없다. 이건 이제 증서는 현금과 현물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 기능도 있는 거예요. 본래 이제 통제가 바로 이쪽이죠. 현금이죠. 현물이죠. 그죠? 현물은 얘는요, 소비를 강제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항상 얘는 소비 강제하는 거고, 소비 강제. 그렇죠? 소비의 강제. 현물. 통제죠, 그러니까. 통제. 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게 뭐예요?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게 현물이죠. 현물급여보다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 경쟁이 요단에 용이하다. 그죠?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거. 자, 그다음에 9번. 낙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물보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낙인 효과가 덜하다. 그죠? 예. 현물은 소비를 강제당하는 거거든요. 낙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용권은 현금보다 낙인 효과가 줄어든다. 현금이 이제 가장 낙인 효과가 없는 거죠. 자신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낙인 효과가 가장 적은 건 현금급여입니다. 그 다음 증서, 그 다음에 현물급여. 따라서 2번이 옳지 않고, 자산조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있고, 그죠? 권리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낙인감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죠. 자산조사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4번 같은 경우 이제 시혜로 제공되는 것은 낙인감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서 주는 것은 낙인감을 줄이는 거죠. 그죠? 자, 5번. 자산조사보다는 소득조사가 낙인을 유발하는 효과가 낮다. 아이, 참 좋은 문장이죠. 자산조사보다 소득조사가 낙인을 유발하는 효과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높은 것은, 낙인을 더 유발하는 것은 자산조사예요. 자, 소득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느 순간 소득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일하면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근데 재산 자체가 없는 것은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 조사를 하면서 그 이것저것 그 진짜 자그만한 하나한 것까지 다 이걸 자산으로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공부조 제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제도예요. 낙인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 제도에 숨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내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수급자로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자, 그 제도에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자, 거기 10번에 보면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치제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선호되는 이유이다. 맞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를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에 들어가는데 내가 아팠으면 국가에서 나한테 치료비를 주는 것보다 나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시켜주면 돼요. 돈을 주기보다. 그래서 이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유용보다 사회 전체 유용. 개인의 유용은 현금급여. 그죠? 여기가 개인의 효용이죠? 개인의 효용은 현금급여의 장점이고 현물급여는 사회적 효용이에요. 오남용을 막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개인의 효용, 개인의 만족감, 수급자 개인의 만족감은 현금급여죠. 내가 돈으로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만족감은 증가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유용보다 사회 전체 유용을 우선시한다면 현물급여가 이제 장점이잖아요. 사회적 전체 유용은. 그래서 현물급여가 바우처보다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긍정적 차별. 사회적 희생자에게 긍정적 차별을 해주는 것인데 근데 이 긍정적 차별은 급여의 종류로 보게 되면 급여의 자격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상기회에 들어가죠, 여기에. 근데 이제 급여의 형태로 보게 되면 얘는 기회라고 하는 급여를 통해서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여성고용할당제 장애의무 고용제를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리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현금급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EITC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도 거기서는 조세 환급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세 환급금. 자, 여기 지금 소득 면세 혜택, 조세 환급금, 현금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물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높죠. 오남용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현물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현물의 장점은 현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증서고 그 다음에 현금이니까 증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현물보다는 낮게 되는 것이고 자, 2번 현물급여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서비스 질 경쟁 요도에 유리하다. 그죠? 아까 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2번 맞죠? 아까 그 몇 번, 그러니까 그게 9회 때 아까 8번에서 나왔던 논점이어서 11회 때 이것도 뭐 당연히 2번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9회 거 문제를 풀었다면 3번에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하여 회피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현금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은 낮죠. 현금이 가장 높으니까 선택권은. 자, 현물급여에 비해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들겠죠. 관리 운영비는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운영의 효율성은 현금이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 증서, 그 다음에 현물이니까 현물보다는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증서가. 자, 그 다음 12번 증서에 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 현금급여에 비해서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다. 현금보다는 목표성이 높죠. 현물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 증서, 그 다음에 현금이니까 맞고요. 현물급여에 비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낮다. 높죠. 그죠? 선택권은 현금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증서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돼요. 현금과 여기 현금과 그 다음에 여기 현물. 알았죠? 양쪽을. 가운데에 여기 증서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칠판에 보면 그래서 양쪽을 다 고려해야 돼. 자, 거기 3번에 현물급여에 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 자의적 선택 또는 회피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라고 했는데 이거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에 비해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돼. 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금의 성격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전자바우처 우리나라 이제 제도들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요. 특히 이제 거기 전자바우처 이게 14회 때 문제인데 전자바우처 방식은 우리나라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공급자 지원 방식의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서 옛날에 종이바우처와 다르게 전자바우처, 즉 이바우처라고도 하죠.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전산화되어 가지고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행정비용이. 자, 14번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물어봤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기업과 가사 간병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2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까지 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떻든 니은과 니을은 아니고요. 자, 15번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22회 때 나왔는데요. 결국 전자바우처, 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현하는 증서회죠.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자, 그 다음에 그 공급자 중심이 아니죠.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죠?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거 3번 참 좋은 문장인데 서비스 제공자인 공급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 등을 하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5번에 나온 것처럼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정 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의 소유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16번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 아까 소비를 강제하는 통제, 사회적 통제라고 하는 이게 바로 현물급여예요. 자기결정권은 현금이고 바우처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고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나 여성 고용할당제는 긍정적 차별에 해당이 되죠. 긍정적 차별. 그러니까 긍정적 차별도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 그 다음에 바우처 현물급여 순으로 가게 되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높아지는 순으로 하려면 현물 바우처 현금으로 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급여 형태. 현금 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는 부과되지 않죠. 그죠? 자, 이미 나왔던 아까 16번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일단 틀렸으니까요. 기억 다 제껴버리면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2번에 그러면 니은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디귿하고 디귿해서 결정이 돼버리네 바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하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전이 가능하지 않다. 그죠? 자, 여기서 재화는 얘는 전이 가능하죠. 전이 가능. 근데 얘는 전이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니을.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이것도 세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맨 처음 문제 풀 때 이게 근데 니은과 니을 때문에 아니 그 기억이 일단 틀렸다는 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이 맞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답이 5번인 게 나와요. 그리고 기억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니은 미음에서 기회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걔는 뭡니까? 걔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얼마든지 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뭐냐면 그 17번의 니은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때 이제 22회 때 문제 풀 때에는 거기 보면 집합적 선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물급여가. 용도의 사용을 방지한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알죠. 그죠? 운영 효율성이 낮으니까. 용도의 사용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성이 높은 거라는 것이고 근데 집합적 선을 추구한다? 거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그 해설을 좀 보시면 이 집합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알았죠?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문제. 공동체가 관심을 두는 그 선. 그걸 추구한다. 집합적인 선을.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니을의 증서는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중에서 집합주의자는 좀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집합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자들한테 돈 주면 안 돼. 그 사람들 돈 주면 쌀 사 먹으라고 줬는데 술 사 먹고 도박했어. 수급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보수 쪽이 이제 개인주의죠. 그죠? 여기 개인주의자들이 현물을 더 주장하겠죠. 근데 집합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의
자유 결정에 의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 돼. 결국. 응? 그리고 그 수급자를 믿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 이제 집합주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각각 지지하는 세력이 뚜렷해요. 근데 얘는 이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지 세력이 뚜렷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거 참 좋은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들인데요. 그 보면 이제 그 사회보험의 급여의 종류를 가지고 물어봐요. 자, 급여 형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빼놓고 다 현금입니다. 그죠? 휴업급여도 현금. 국민연금 모두 현금이죠. 그래서 반환일시금은 현금입니다. 거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이죠.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이제 구직급여는 현물이고요. 아니, 현금이고요. 걔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19번 건강보험. 건강 상태는 보겠죠. 상태 조사를 하니까. 네, 부양의무자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령은 보죠. 그죠? 근데 현 거주지 거주 기간은 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에서 건강 상태 보죠. 그죠? 근데 연령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활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능력 유무를 따집니다. 봅니다. 거기서. 자, 그 다음에 20번에 옳지 않은 거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 현금급여죠. 휴업급여는 현금이잖아요. 현물이 아니라.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만 현물이라니까요. 나머지 다 현물이고 현금이고. 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도 아까 나왔던 건데 현금이고. 요양급여 현물이죠. 그죠? 유족연금 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대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하고 그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가지고 정리한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21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현금이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특히 그 3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모두 현물입니다. 현금급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특별현금급여, 그죠? 근데 특별현금급여가 이제 물론 3개로 나누어지는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보험, 간병비로 나누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거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 22회 때 나왔는데 현물급여가 아닌 거. 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그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그 다음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보험의 의료급여. 이것도 그 현물이죠. 그 다음에 그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도 현물입니다. 근데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고용보험 상병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자, 이제 23번 기회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기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있는 권력입니다. 자, 목표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물이죠.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학 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바로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3번이고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 원하는 재원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증서죠.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돈을 주는 현금급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제 자, 돈의 문제니까. 그죠? 그 다음에 24번 참여민주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재화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이용자 참여.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급여 자격과 급여 종류까지 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다뤘던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 그 3가지 과정, 그 다음에 산물,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격에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귀속적 욕구에서 자산조사까지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제도, 또 여기서 우리나라 제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현금과 연물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증서까지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를 가지고 또 물어보는 문제,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기회와 권력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 내는 것까지. 특히 이제 이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 제도를 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 먼저 끊고 그 다음 강의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6장에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분석에서 출제된 문제들인데요. 제 6장에서는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 먼저 이제 그 정책 내용 분석 중에서 급여 자격과 급여의 종류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 문제가 해당되는데요. 1번부터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중 보편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보편주의 제도가 아닌 것은 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주의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동수당, 그 다음에 의무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보편주의 제도에 들어가죠. 우리가 보편주의 제도는 얘는 사회수당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제도가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기초연금은요. 우리나라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제도예요.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까지 공공부조제도예요. 그래서 선별주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급여의 종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와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 일단 급여 중에서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그죠? 현금. 운영효율성은 현금이에요. 자,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뭡니까? 현물이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현금과 자 여기서 우리가 현금과 그 다음에 그 현금과 현물 사이에 증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현금이었고, 그 다음 증서고, 그 다음 현물. 그죠?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물이고, 그 다음에 증서고, 현금. 근데요, 여기에 지금 기회가 들어가 있어요. 기회. 그죠? 그러면 기회는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해설에다가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입니다. 그 다음 증서예요. 그 다음 기회고, 그 다음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목표성이 높다고 그러면 이제 현물, 기회, 증서, 현금 순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답은 이제 2번이었고, 뭐 일단 그 현금 현물에서 운영효율성과 그 다음에 목표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제가 이제 기회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까지가 급여 자격과 급여 종류까지 해당되는 거죠. 이제 급여 종류에서 이건 뭐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사회보험 제도의 급여를 가지고 자꾸 급여 종류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 현물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재가급여 현물급여입니다. 그죠? 요양급여, 건강검진 다 현물급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만 얘가 현금급여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 시간 먼저 정책 내용 분석 중에 급여 자격과 급여 종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